그동안 걱정하던 일들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원투 펀치를 동시에 맞은 셈인데요. 두 번의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을 탈출해야 하는 시간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내 자산을 지키거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대충 듣거나 중간에 나가시면 큰 손해를 보거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충격은 무엇인지, 그것이 내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펀치는요, 최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그 결과 최저금리 5%에서 최고금리 5.25% 사이에서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예고되었지 않냐, 그것이 무슨 큰 일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2%로 벌어졌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때문이죠. 일본은 정부, 국가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1.75%도 한미 금리차가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25가 다시 오르면서 한미 금리차 역대급을 다시 갱신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역대급 한미 금리차가 어떻게 우리들의 자산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죠? 미국은 전 세계 경제와 금리, 통화시장을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주 경제적으로 약소한 국가죠. 당연히 미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일반적으로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또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한국은 이미 조달 비용이 비싸지고, 또 한국은 PF 자금 부실, 대출 연체 이런 등등이 계속 금융적인 이슈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반대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한국의 시중금리, 일반적으로 코픽스 금리라고 하죠. 코픽스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민들, 대출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면 한국은 가계대출이 엄청 많고, 그 가계대출의 부실화, 연체가 점점 더 악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가계부채 부실화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당연히 시중금리, 즉 코픽스 금리도 인상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소비가 위축되죠. 자, 미국은 소비국가입니다. 미국은 소비국가라서 GDP의 한 7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죠. 인구도 많고. 한국은 수출이 GDP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내수도 적정하게 받쳐줘야겠죠. 받쳐줘야겠는데, 내수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처분 소득, 즉 소득 가운데 비용을 제하고 돈이 남아야 소비를 할 건데, 이처럼 가계부채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중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 한국의 내수, 소비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영향인데, 이것이 또 두 번째 펀치랑 어떻게 결합되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펀치는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2.4%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 예측했던 경제 전문가들이 한 2%로 예측했는데 무려 예측치보다 20%나 많이 나온 거예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한 40%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거죠. 자, 이 같은 미국이 2%로 예측했는데 2.4%가 나왔다. 이것은 굉장하게 놀라운 서프라이즈입니다. 미국 경제가 대단히 좋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월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금리를 2%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같이 일치하는데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이 2.4%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는 미국의 최근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왼쪽은 코로나 전후입니다. 코로나 때 확 꺾어졌다가 또 코로나 이후에 확 솟았다가 다시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데, 자, 이 뜻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 이 뜻으로 이제 이해해야겠죠.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2%, 2.4%는 굉장히 엄청난 큰 경제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5번이나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한국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전 세계 경제 관련 주요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록한 건데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등입니다. 자, 오른쪽에 수치가 나오죠. 전망치 1.4, 1.3, 1.5, 1.4, 1.4, 1.4인데 오른쪽에 수정폭이 나옵니다. 0.1, 0.2. 자, 이런 것들은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무려 5번씩이나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세계 글로벌 경제 전문 기관에서 한국 경제의 전망치가 1.5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1.5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가장 큰 기업, 큰 경제에는 2%, 2.4%입니다. 한국 경제는 최소한 3%, 4%는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한국의 경제 전망치는 1.5%도 되지 않습니다. 자, 반도체가 살아나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영향을 주지만 한국 경제가 반도체만 가지고 간다.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죠. 또 다른 경제가 좋지 않은데 반도체가 경제가 좋아지고 반도체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낙수 효과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한국 반도체가 아닙니다. 왜죠? 자, 미국도 소위 자국 반도체를 굉장히 키우고 있죠. 최근 일본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경제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한국만 꺾였다가 올라가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미 최근 다른 국가, 반도체 주요 국가, 미국,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다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 한국만 지금 반도체를 포함해서 계속 꺾여 나가고 있는 현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그나마 최근 조금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한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5% 증가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 계속 꺾여 내려오다가 마침내 마이너스를 찍고 그리고 조금 회복된 국면, 지난 분기에는 0.6%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게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이제 수입과 수출을 다 합산해서 성장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경제로 따지면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불황형 성장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수출이 좋지 않으니까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었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대출이 많고 가계에 부담이 많으니까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내수도 안 좋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황형 성장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환율이 좋지 않죠. 한국의 원화가 일본 달러가 더 비싸죠. 2021년도에는 원 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했죠. 자, 2023년 지금은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100원, 200원 더 오른 거죠. 한 2년 사이에. 자, 그러면 환율이 낮으면, 즉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죠. 또 환율이 안 좋으면 수입 원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 한국은 지금 불황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을 합쳐보면 자, 이 불황형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 한국이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불황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은 시중금리입니다. 코피스 금리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는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기도 하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PF 자금 부실, 최근에 새마을 금고 지점 하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금융의 불안감 때문에 연체 증가 등등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계속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혹시나 싶어서 계속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시중금리,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도 시중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가계는 당연히 힘들겠죠. 대출 많죠. 비용 많이 나가죠. 요즘 일자리, 직업, 소득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사 한번 보십시오. 대출까지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보험까지 깨는 가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험 약관 대출은 불황형 대출의 대표입니다. 어지간하면 보험은 잘 안 깨요. 물론 깨기 전에 대출을 일으키죠. 그 대출을 갚기가 힘들 때는 나중에 결국 해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 약관 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그것이 나중에는 보험 해약 증가로 이어지는데,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생명보험의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보험 약관 대출 증가액이,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보험 약관 대출 증가액이 1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4월까지 지난해보다 무려 2조 3천억 원씩이나 약관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50조, 약관 대출 생명보험 기준 5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첫 해 원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액이 지난해보다 2조 3천억이다. 그런데 지난해는 지지난해보다 1조 6천억이다. 근데 지금 2023년이 다 간 것도 아니고 4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직전년도 증가율을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행편인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달러가 너무 많이 풀었다. 올 초에 미국 부채 협상하면서도 그게 타결이 되면서 미국은 또 엄청난 부채 달러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 풀었죠. 돈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은행들. 자, 그 때문에 돈을 계속 사실은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부채 협상되면서 또 돈을 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휴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고 달러 자산도 팔아야 되고 이런 가끔씩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달러가 많아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환율하고는 다릅니다. 환율은 상대 국가끼리 통화 가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달러가 풀어졌고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한국과 원화 달러는 가치는 한국의 경제를 같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이었죠. 자, 지금 자료 화면에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사이 1년, 2년 정도 사이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 엔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과적으로 2년 사이에 무려 엔달러 환율이 50%나 폭락했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 엄청 찍었죠. 물론 일본도 아베노믹스라 해서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도 못 올리고 그런 영향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좋지 않았죠. 미국 경제는 괜찮았죠. 그 차이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8일 날 1달러가 102엔으로 엔화가 가장 비쌌을 때입니다. 최근 보면. 그런데 한 2년도 되지 않았던 2022년 작년 10월 21일 날 1달러가 150엔, 50%씩이나 엔화가 폭락한 거죠. 왜 그랬다고요? 달러를 적게 찍어서가 아니라 달러를 계속 많이 찍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한국 경제에 그대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달러를 많이 찍었다고 해서 달러가 떨어질까요? 원화에 비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한국 경제가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휴재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원화가 더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저는 2021년도에 1달러 1,100원대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1,250원에서 1,300원대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보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원투 펀치가 계속 시너지를 내고 한국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요. 한미 금리 차가 지금 2%입니다. 자, 2%이 한미 금리 차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만약에 자, 그런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한국은 못 올리면 2.25% 이건 정말 막기 힘들 정도의 금리 차가 갑니다. 자, 지금 제가 자료화면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최근 정확하게는 7월 25일자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에서 얼마를 하루에 매도했느냐라는 수치인데 그날 하루에 외국인들이 무려 1조 3천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자,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한국 주식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저평가되었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까지 한미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투자에서 먹을 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난 7월 25일 기준 보면 외국인이 수익 실현을 확 했습니다. 1조 3천억. 자, 이런 것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원투 펀치. 자, 그것은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역대 한미 금리 차가 최고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계속 갱신하고 있다. 두 번째, 한국 경제는 계속 불황인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 자, 이것이 수출 국가 중심의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최근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의 부활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하고 계속 경쟁 관계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로봇, IT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자, 이런 입장에서 한국 경제가 당분간은 의미 있는 회복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저는 달러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자체도 해당되겠지만 달러로 투자하는 자산들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컨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또 미국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다 할 때는 간접 투자, 미국 ETF 또는 미국 펀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미국 연동 자산, 즉 미국 경제에 연동되는 한국 투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상품들. 자,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컨대 한국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 이것은 개별 종목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 그 종목들의 고유한 영향을 받는 것들이 훨씬 변동성이 크니까 그것은 조금 예외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달러가 휴지된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미국 연동 자산이라고 할 때는 한국의 예컨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또 투자 시장과 연동되는 한국 상장 해외 ETF들, 자, 같은 것들은 한국 경제에 바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는 상품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연금저축이나 또 IRP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죠. 물론 주식형 펀드, 해외 글로벌 미국 주식형 펀드 ETF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판단은 구독자분들의 몫이죠.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저는 달러라는 자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다 생각하고 이 달러라는 자산의 앞으로의 안정성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인 투자자문의 목돈 운용이나 이런 대부분의 상품들도 달러와 연동되는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도 과거의 경험이나 앞으로를 예측해 보면 결국 달러에 연동되는 자산이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힘이 더 강하고 오히려 훨씬 더 기회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생각 때문이죠. 자, 오늘은 최근 한국 경제에 동시에 터진 원투 펀치, 자, 이것이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들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오늘 이 영상도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1 채팅창으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